자, 이 퀴즈입니다. 북한의 상류층 거주지역 평천구역에는 땡땡땡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북한에 새로운 평양판 뉴타운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상류층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속살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천구역이라는 곳에는요, 아주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북한 사회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살 수 있다는 곳 바로 평양이죠. 말 그대로 특권의 도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평양이요 요즘 눈에 띄게 화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중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렇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이제야 안겨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자, 지금 이 영상이요. 최근에 김정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화성지구 3단계 준공식 현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진짜 평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단 뭐 북한이 공개한 영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마치 미래 도시 같은 느낌으로 연상을 시킵니다. 그렇죠. 저도 평양에 여러 차례 갔었지만 사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우리 언론에 별로 공개된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때 예전에 비하면 뭐 천지개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김정은도 사실 때벗이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때를 벗겨냈다 이런 식으로 평양이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화성지구 3단계는 지난 4월 15일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서 오픈을 했는데요. 네. 북한판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 음식점들도 질비하게 들어서고 편의점 이런 것들이 들어선 게 눈이 띄는데 특히 식당, 불고기 식당. 네. 평양 불고기 맛있거든요. 그런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고 네. 그다음에 이 PC방이 아주 눈길을 끕니다.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저거는 정말 제대로 된 게임방, PC방의 의자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요. 김정은은 이걸 이제 자기가 아마 평양의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좀 인민들을 위해서 네. 뭔가 좀 이렇게 챙겨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이 PC방 지금 보이시는 이 PC방 같은 경우는 아마 북한 평양의 젊은 층들을 좀 겨냥해서 좀 어필을 하려고 저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PC방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안 보이는데요. 그게 결정적이었죠. 네. 컴퓨터가 아직도 한 번도 공개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좀 이게 왜 뭐 제재 때문에 못 들여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중국 통해서도 들여갔을 텐데 좀 공개하기 좀 쑥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뭐 어쨌든 컴퓨터는 없지만 PC방이라고 주장합니다. 뭐 겉보기에는 화려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근혁 보자가 일단 뭐 평양판 뉴타운이라고 하면은 이 화성지구 아무나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나 뭐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 주민들이 1차적으로 먼저 화성지구 뉴타운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북한을 지금 현재 북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뭐 국가 공로자라든가 아니면 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뭐 조국 해방 전쟁, 뭐 이때 피를 흘렸던 사람들의 자녀들 이런 국가에 어느 정도 공적이 있는 사람들 순위대로 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또한 허가증을 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살림집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이쪽 지역에 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의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흔히 삐까뻔쩍하게 변했다라고는 네. 하지만 교통 면에서는 아직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도시다 보니까 지하철도 없고 이 뭐 운송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 관련해서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교통은 아직 미비하다. 자, 박세영 교수님. 사실 어떻게 보면 격차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는 먹는 거에서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평양 부유층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어떻습니까?
그 신도시가 생기면 곧바로 생기는 게 뭐죠? 맛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도시 맛집 거리가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부산 센텀, 판교 신도시 맛집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맛집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요? 근데 앞서 자료화면에서 봤던 화성 락원 불고기 식당, 저게 대표적인 식당이거든요. 아. 외관으로만 봐도 누가 멀리서 봐도 완전히 딱 불고기 식당의 느낌이 날 정도로 네. 웅장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우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메뉴가 네. 불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 바베큐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 그래요? 갖가지 양념을 만들어서 무려 200종류가 넘는 메뉴가 있어요. 고기 메뉴만. 그리고 특별 메뉴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소의 혀 있잖아요. 우설도 있고 네. 연어, 배, 토로살도 있고 근데 푸아그라 햄버거가 있더라고요. 푸아그라요? 근데 푸아그라가 있는 것도 특이한데 네. 푸아그라 햄버거가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푸아그라 좋아하는 건 너무나 많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야, 여기서도 우리는 최고 지도자의 그 입맛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성 경쟁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것도 상징 정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이 푸아그라 좋아해요. 아유, 푸아그라하고 치즈, 스위스 자기 이제 스위스에서 조기 유학을 했으니까 아. 그때 이제 입맛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좋은 거는 뭐 다 다 먹고 먹는 것 있습니다. 같네요. 네. 그런데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곳의 일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북한의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물론 김정은의 선전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선전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상의 인물 평양 시민 리충성 씨의 하루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상류층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자, 오전 11시에 저렇게 낙원백화점이라는 곳에서 푸드를 안고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미림 승마구락부라는 곳에서 저렇게 승마를 하고요. 오후 4시에는 또 문수 물놀이장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푸드를 안고 뭐 어떻게 보면 선베드에 누워서 물놀이까지 즐기는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여기에 오후 7시쯤에는 뭐 이렇게 노을이 지는 곳에서 대동강 보트를 타고 불고기 파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아니 일단 저 보면은 계속 푸드를 안고 있어요. 저 리충성 씨가. 저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최근 북한 상류층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하나의 유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애완견,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네, 특히나 꼬불머리라고 해서 이 네. 푸들의 또 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이런 푸들 종류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뭐 말티즈라든가 이런 견종도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평양에서는 애완견을 한두 마리씩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부의 상징처럼 되면서 네. 어떤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리충성 씨가 입고 있는 그 가죽 자켓 역시 네. 김정은이 가장 먼저 입고 나왔고 김정은 주변에 뭐 딸이라든가 혹은 주변 간부들한테 선물 정치로 선물을 한 번씩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북한에서 또 하나 유행이 돼서 이 해당 가죽 코트와 똑같진 않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닮은 것들을 많이 좀 수입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도매상들한테 있었다라고 합니다. 북한의 다른 주민들은 사실 생계가 걱정인데 저렇게 강아지까지 키우고 있다니 참 어떻게 보면 딴 세상 같기도 해요. 근데 이 가죽 코트에 그런 푸들까지 이건 다 어디서 구했답니까? 글쎄요, 저 가죽 코트가 이제 젠순왕이 입었을 때는 참 멋있어 보였는데 네. 체중 140kg 김정은이 입고 나오니까 좀 롱코트가 좀 부담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상류층들이 그 외부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루트는 예. 대개 해외에 근무하는 상사 주재원이나 외교관들이 이제 귀국하는 편에 뭐 요즘 유행이 불땡땡하는 향수라 그래요. 네. 여성들 향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상류층에 유행을 하는데 김정은과 김주애 그리고 부인 이설주가 입을 정도의 어떤 제품이나 즐기는 제품은 사실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이나 이런 망을 통해서 외교 행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구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벤츠나 호화요트 이런 거는 다른 구매 라인을 통해서 하겠지만 네. 북한의 고위층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평양 고려 호텔에 외화 상점 이런 데 가면은 예. 저런 명품이 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뭐 하이엔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을 들을 수 있는 핸드백이나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낙원백화점이라든가 평양 제일백화점 네. 이런 데 가면은 저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김정은의 어떤 핵심 계층들 여기서는 아주 좀 이상한 루트로 이제 물품을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하고 네. 김정은 형인 김정철이 NBA 미
전미 프로농구협회 네. 거기에 스타들 뭐 마이클 조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설적인 그런 의상이나 신발, 굿즈를 해외망을 통해 가지고 은밀히 지금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세계에 누릴 수 있는 명품 이런 것들은 네.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부유층들이 가죽 자켓에 이렇게 푸드를 안고 저 아까 영상에서 나오는 낙원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평양의 일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활계획표로 다시 돌아와서요. 저 보면은 박세영 교수, 이 평양 안에서 아니 승마에 불고기 파티까지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는 승마를 하고 조금 해가 지면 이제 물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을을 보면서 불고기 파티를 한다는 건데 일단 승마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 김정은이 승마 좋아하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가 백마 타고 백두산 달리는 모습은 체제의 상징적인 연출로 많이 나오죠. 근데 그렇죠. 이게 여담입니다만 김정은이 너무나 뚱뚱해서 말을 혼자서 못 올라탑니다. 그래서 간부 그래요? 등을 발판 삼아서 발을 짚고 올라서는데 그래서 간부들 척추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그 100kg 넘는 아 저걸 타려고 간부 등을 밟고 올라가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네. 그럴 정도로 김정은의 말사랑이 정말 유난한데 사실 북한 주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한 김정은이 말 타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 예. 2013년에 미림구락부라고 승마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중화하겠다, 대중적인 스포츠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런 이제 횡보로 작년에는 새로 네.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우리 러시아도 전쟁이 있었고 북한도 네. 너무나 경제난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돈으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돈주들이 좀 이런 돈을 보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승마장 이용 하는데 드는 비용이요. 한 번 들어가는 데는 US 달러를 받아요. 오. 7달러. 그리고 말을 타는 데는 50달러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네. 이 돈으로 쌀을 한 북한에서는 몇십 킬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래요. 이걸로 무슨 승마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중 스포츠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김정은이 딸 주애를 열심히 말 타는 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 당국이 확인을 해줬는데 말타기, 수영, 스키를 정말 잘 한다고 합니다. 김주애가. 예, 주애가 김정은의 딸 주애가 이것도 아마 체제를 자연스럽게 대물림하는 그런 상징 정치의 하나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구혁 보좌관. 이런 평양 상류층의 삶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 계층, 계급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박세함 교수님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이 돈주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실 예. 이 북한의 기존 체제에서는 없던 계층이었습니다. 이 북한이 1990년대에 전대미문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근을 겪으면서 이 북한 사회 내부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고요. 기존의 엘리트 계층, 북한 체제에 순종하던 그 엘리트 계층이 기아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물러났고 그 빈자리를 뭐 중국이라든가 해외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대거 차지하면서 새로운 신흥 자본가 계급, 이 돈주라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래요? 이 돈주라는 계급은 이 출신 성분은 기존의 과거의 어떤 엘리트 계층보다는 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 출신 성분을 돈으로 산다라고 하죠.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본인들의 권력이라든가 혹은 본인들이 필요한 자리까지 사면서 계층 이동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네. 대돈주라는 사람들은 무려 현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요. 실제 제가 경험했었고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면서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네. 대부분은 다 저 100억 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의 어떤 그 상류층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어떤 간극이라든가 네. 삶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100억 원을 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부를 진 신흥 상류층 그러니까 돈주들이 근데 사실 유흥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선다면서요. 그렇죠. 권력을 가진 이제 권력층하고 이 돈주들이 결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정말 거칠 것이 없는데 네. 평양 내부에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승만이 뭐니 있지만 이런 거를 다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뭐 돼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박, 마약 이런 쪽에 빠지는데요. 특히 이제 이 사행성 스포츠 이런 게 요즘 유행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데일리 NK가 보도한 데 따르면 전직 탁구 선수, 그것도 국가대표급인 친구들이 이제 은퇴한 친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네. 판돈을 걸고
게임을 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판돈이 무려 $1,000 들어간다는데 $1,000. 이거는 뭐 우리 돈으로 해도요. 네. 140만 원 이러면은 사실 도박 게임하는 큰 돈인데 북한의 수입이라든가 경제 수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왜 국가대표까지 하고 여기에 들어가느냐?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할 경우에는 뭐 학교 교원이나 변변치 않은 클럽의 지도원 이 정도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곤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주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방탕하게 살더라도 북한 체제 때문에라도 박세험 교수 이 안에서 돈주들도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영종 센터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에는 권력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이 권력을 등에 업고 돈을 쓰는 돈주가 있습니다. 이 돈주가 말 그대로 돈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북한에서는 돈의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 권력과 잘 결탁을 해야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신흥 자본가 계층이 이제 신흥 중산층 계층인 돈주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결탁이 너무나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김정은이 2020년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 지휘부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 돈주, 간부들이 정보를 접하거나 시장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를 감시를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남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돈주의 단속 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북한 돈주를 체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거는 북한에서는 지금 앞서 그 승마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돈주의 자금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은 필요하지만 시장이 정권보다 큰 영향력을 갖지 않도록 돈주와 이런 권력, 이른바 간부들과의 결탁을 자본주의 부패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계속 규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전에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주를 보호해 줬었는데 네. 지금은 갑자기 어떤 보위부가 돈주에게 돈 좀 더 내 했는데 저 돈 더 이상 내기 싫습니다라고 하면 갑자기 간첩 혐의를 씌워서 체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행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양 상위 어떻게 보면 1%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평양 안에 평양이 어딘지 저희가 한번 지도로 살펴볼게요. 자, 평양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지금 뒤에 평양 지도가 떠 있습니다. 일단 김구혁 부장님 평양에서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사셨었어요? 저는 주로 4곳에서 살았는데요. 모란봉 구역, 또 중구역, 그리고 만경대 구역, 낭랑 구역이라고 하는 일명 통일거리라고 부르죠. 이런 4곳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낭랑구역. 낭랑구역은 우리로 치면 어디에 가깝나요? 낭랑구역은요, 영등포 쪽과 좀 비슷합니다. 위치가 영등포고 대동강과 붙어 있습니다. 네. 낭랑구역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1990년대에 생겨난 신도시다. 그리고 여기는 좀 젊은 계층이 많이 살았습니다. 또 학군도 다양하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낭랑공주 아시죠? 네. 낭랑공주의 무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낭랑구역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 폭파한 조국통일 3대 연장 기념탑이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평양 안에 평양, 그야말로 특권층이 사는 지역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구역은 평양 안에 평천구역이라는 곳이 뜹니다. 일단 이와 관련돼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퀴즈입니다. 북한 상류층 거주 지역 평천구역에는 땡땡땡땡이 있다. 오늘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혹시 이용종 선생님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기 동평양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화력발전 연합기업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 화력발전소가 무슨 상관이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공장 단지가 도시 안에 있으면 그 주변 집값이 영향을 받아서 약간 슬럼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오. 북한은 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온수가 가장 먼저 공급이 되는 것이 바로 평천구역입니다. 따뜻한 물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방을 떼는데 평천구역이 가장 따뜻하고 네. 가장 먼저 특히나 겨울에는 이 평천구역의 집들은 이 화력발전소 덕분에 항상 온돌처럼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이런 중앙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이런 온수를 가장 먼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평천구역이 아무래도 집값이 가장 높고 또 부유층들이 살 수 있고요. 또한 평천구역과 중구역은 다리만 하나 건너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직장과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구역은
모란봉 구역이라고 뜹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모란봉. 이건 어떤 구역입니까? 지도에서 보시듯이 평양의 정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뭐 북한의 평양, 혁명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도 중심인데 여기는 뭐 대단한 이런 발전된 도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또 상징성이 높습니다. 모란봉이라는 게 평양에서 한 해발 98m 정도 되는 나투막한 봉우리인데 네.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타운이 조성돼 있고요. 특히 김일성이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에 광복한 개선을 한 그걸 기념한다고 개선문을 파리 개선문보다 더 높게 지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평양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인사들이 가면은 관문에 처음 맞이하게 되는 천리마 운동을 상징하는 천리마 동상이라든가 이런 상징물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인, 문화예술적인 모란봉 극장도 이제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화의 어떤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천리마 동상 이런 모란봉 극장까지 쭉 다 즐비해 있는 곳이라는 설명이시군요. 그럼 마지막 구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양의 부촌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은 중구역인데 자, 이 중구역 서울로 치면은 종로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도 또 남다르다고요, 박세학 교수? 그 교육의 1번지, 행정의 1번지이자 그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과 광화문 뭐 이런 장점을 다 두루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구는요. 그 한국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북한 화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일단 김일성 광장, 그 화려하게 열병식이 열리는 곳. 우리로 따지면 광화문이나 서울광장 같은 곳이죠. 그리고 5.1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1989년에 청년축전이 있었던 네. 11만 명,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인데요. 11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곳은 전 세계에서 2위 규모라고 해요. 굉장히 크게 지어진 것. 저기도 아마 아리랑 마스게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창광거리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는 다 몰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우리 금혁 씨가 중구에 사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 중구 출신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이런 엘리트를 또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춘희 아나운서가 여기에 아파트를 배정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북한에서 리버뷰 아파트를 새로 지었거든요. 리버뷰. 네, 리버뷰. 모든 아파트에서 다 강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지금 김정은이 그 71년부터 북한의 메인 앵커를 도맡아 했던 리춘희 아나운서 손을 잡고 이 아파트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데 네. 저 아파트가 모든 그 방이 다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그 테라스에서 강도 볼 수 있게 하는 정말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김정은이 만든 곳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아파트 자체가 설계가 잘 되어 있다를 넘어서서 과거의 김일성에 살았던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 중심부에 아주 한적한 곳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걸 두고 김일성 수령의 숨결과 채취가 어려 있는 터전이다. 애국자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에 아마 이 수령도 만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면은 평양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신조어로 그사세라고 하죠. 네.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해당의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그 북한의 지역들도 결국은 그사세입니다. 오직 평양에서 거주하고 있는 특히나 평양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린 평촌구역이나 중구역이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안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특목고가 있지만 북한은 네. 특목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양 외국어 학원이나 금성학원 이런 이공계 혹은 문과의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별 과외라든가 북한에서는 과외가 불법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과외도 정말 고액을 들여서 수학, 물리, 국영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라든가 다른 기타 악기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정말 높은 고액의 과외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영양제도 열풍을 불고 있어요. 저 영양제 열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최근에 김주애가 여러 차례 우리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키가 부쩍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느끼듯이 북한 주민들도 김주애의 달라진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김주애만큼 키가 컸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키가 크는 것이 북한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김주애가 먹는 영양제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찾는 그런 또 열풍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키 크는 약, 성장약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래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양 상류층 모습을 저희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전체의 삶을 반영하는 건 아니겠죠. 북한 체제 모습 한번 보시죠. 몇 살이가? 응? 너 6살인데 쬐끄만이 그렇게 해? 너는 무슨 때야만? 엄만 아니 엄마는 어디 갔나? 육성에? 뭐하러 가요 엄마? 가을에 설치도 할수 갔다 평양은 뭐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실상은 어떻게 보면 6살 아이의 손이 갈라터 있고 이런 게 모든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영상은 이제 볼 때마다 사실 눈물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엄마가 옥수수 1kg를 구하러 벽성군 이웃 마을로 이제 간 거죠. 네. 저 아이가 6살인데 실제로 보면은 한 서너 살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발육이 이제 안 된 거죠. 국제기구가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에서 1,180만 명. 네. 그러니까 40%가 넘는 인원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저런 참상은 외면하면서 예. 평양을 중심으로 어떤 쇼윈도 도시를 해가지고 자기 체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주민들 또 관영 선전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이제 더욱더 좀 용납받기 어려운 거는 한국의 대북 지원 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북한 상류층에 대해서 그 속살까지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